샬롬, 톰 소여의 모험 8번째. 학예회. 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도빈스 선생은 점점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굴었다. 학예회 날 학생들이 아주 멋진 공연을 펼쳐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선생의 회초리와 차는 거의 쉬는 날이 없었는데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그랬다. 18살에서 20살 사이의 나이 많은 남녀 학생들만은 매를 맞지 않았다. 도빈스 선생의 매질은 특히 매섭기로 유명했다. 비록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라서 가발을 쓰고 다녔지만 이제 겨우 중년에 불과해 팔 힘은 누구 못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날이 다가오자 도빈스 선생은 복근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그마한 실수에도 벌을 주었으며 어떻게 보면 그런 잔인함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은 낮에는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고 밤에는 이를 갈며 복수를 궁리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을 골탕 먹일 기회만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선생은 늘 한 발 앞서 나갔다.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복수를 성공시키면 반드시 그 뒤에 보복이 뒤따랐고 그 보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끔찍한지 아이들은 늘 저절한 참패를 맛보곤 했다. 마침내 아이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눈부신 성공을 거둘 만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은 간판집 아들까지 끌어들여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도움을 정했다. 간판집 아들도 기꺼이 돕겠다고 나섰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빈스 선생은 간판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어찌나 밉살스럽게 구는지 속으로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선생의 부인은 마침 며칠 뒤에 시골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을 실행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가 없어지는 셈이었다. 선생은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면 늘 거나하게 술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간판집 아들의 말에 따르면 학예회 날 선생이 적당하게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일을 꾸밀 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선생을 깨워 학교로 가게 하겠다고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고 고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질 터였다. 저녁 8시가 되자 학교 건물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나뭇잎과 꽃잎으로 만든 꽃줄로 장식을 했다. 선생은 단상에 마련된 커다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생 뒤로는 칠판이 걸려 있었다. 선생은 그런대로 흡족해 하는 표정이었다. 선생의 양쪽으로 긴 의자가 3줄이 놓여 있고 앞으로는 6줄이 놓여 있었는데 마을의 유지들과 학부형들이 앉아 있었다. 선생의 왼쪽 뒤로는 꽤 폭이 넓은 연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예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깨끗하게 씻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옷을 차려입은 어린 남자 아이들, 수줍어하는 큰 남자 아이들, 그리고 모슬린 옷을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여학생들은 어깨에 다 드러나는 옷에 할머니들이 쓰던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달고는 분홍색과 파랑색 리본, 머리에 꽂은 꽃을 신경 쓰며 자주 만지작거렸다. 나머지 자리는 학예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학예회가 시작되었다. 아주 작은 사내 아이 하나가 일어서더니 부끄러워하며 준비한 말을 읊어댔다.
저 같은 어린아이가 무대에 올라 여러분 앞에서 연설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거예요. 아이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마치 기계 인형처럼, 그것도 약간 고장난 장난감처럼 딱딱하고 기계적인 몸짓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이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만큼 겁에 질린 듯했지만 무사히 자기 차례를 마치고 어색하게 인사를 한 다음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몹시 수줍어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와 혀 짧은 소리로 시를 낭송했다. 메리에게는 새끼 양이 한 마리 있었네. 낭송이 끝나자 아이는 아주 귀엽게 인사를 하고 박수 가채를 받았다.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앉았다. 돔 소연은 자신만만하게 우쭐거리면서 앞으로 걸어나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명연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문을 외웠다. 돔은 열띤 어조로 몸짓까지 해가며 낭독했지만 그만 도중에 막히고 말았다. 끔찍하게도 무대 공포증에 사로잡힌 톰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동정심을 보냈다. 교실 안은 찬물을 끼얹는 듯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동정심보다 더 끔찍했다. 선생은 얼굴을 찌푸렸다.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 톰은 잠시 갈등을 일으켰지만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려고 했지만 곧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 다음으로는 불타는 간판에 서서라는 연설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몰려온다와 다른 몇 개의 주옥 같은 연설문이 낭독되었다. 그러고는 낭독과 절자법 대회가 이어졌다. 몇 명 안 되는 라틴어반 아이들이 훌륭하게 낭독을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저녁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다. 여학생들의 창작 작품이 소개되는 시간이었다. 순서가 돌아오면 여학생들은 무대 앞쪽으로 걸어 나와 목청을 가다듬고는 고운 리본이 달린 원고를 들고 읽기 시작했다. 표현이나 구두점에 특히 주의하면서 읽어 내려갔다. 장문의 주제들은 한결같았는데 아이들의 어머니, 할머니, 아니 십자군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여성의 조상들이 택했을 법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우정이 그랬고, 지난날의 추억, 역사 속의 종교관, 꿈의 세계, 문화의 우월성, 각 정치 권력의 비교, 우울, 효심, 진정한 소망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장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지나치게 감성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는 점과 귀로 듣기에도 거북하고 쓸데없는 미사 여구가 넘쳐난다는 점이었다. 또한 그럴듯한 낱말이나 구절들을 무리하게 늘어놓거나 마구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눈에 띄게 작품을 망쳐 놓는 것은 각 장문의 끝에 예외 없이 흉한 꼬리를 흔들듯 도저히 들어주지 못할 설교를 습관적으로 늘어놓는 것이었다. 주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글을 쓴 여학생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머리를 쥐어짜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교훈을 무조건 글에 집어넣었다. 누가 봐도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글쓰기는 당시 학교 내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긴 그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지도 모를 일이다. 여학생들은
글을 쓰면 꼭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특히 성실하지 못하고 신앙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여학생일수록 길고 거창하게 교훈을 늘어놓는 법이다. 그런 면에 대한 평가는 이쯤에서 그만두자. 적나라한 진실이 별로 유쾌하지 못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 이제 다시 학예회로 돌아가자. 가장 처음 발표된 것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인생인가? 라는 제목의 장문이었다. 여기 그 일부를 옮겨 놓았는데 독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리라 믿는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도 젊은이들은 혹시나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기쁨이 벅차 오르기도 한다. 젊은이들은 장밋빛으로 가득한 기쁜 순간들을 가쁘게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름답게 관능적으로 지장을 하고는 들뜬 축제의 분위기 속에 사로잡힌 군중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대상이 되는 꿈도 꾸어본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눈처럼 하얀 옷을 휘날리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두 눈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며 날개가 달린 듯 발걸음도 가볍다.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극락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이 온다.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세상으로. 그 모든 것들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동화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가. 늘 지나간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번지르한 겉모습 아래로 그 모든 것이 허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기의 영혼을 들뜨게 만들었던 죄의 진송들은 이제 듣기조차 거북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화려했던 무도회장 역시 그 매력을 잃어간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마음의 상처는 깊어질 대로 깊어진 채 세속적인 쾌락은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으며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낭독은 계속되었다. 낭독 중간중간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감탄사가 절로 새어 나오고 있었다. 너무 훌륭해 라든가 멋진 글이야, 그래 맞는 말이야 하고 사람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다. 듣기도 괴로운 설교식 구절로 끝을 맺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 다음으로는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바싹 마른 한 여자아이가 일어났다. 약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속이 좋지 않아서인지 창백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여자아이가 일어나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두 연만 소개해도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미주리 처녀가 엘라베마에게 작별을 고하며 잘 있거라 내 사랑하는 엘라베마여. 이제 잠시 내가 너를 두고 떠나가노라. 슬프구나.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미어지고 가슴 저린 옛 추억이 머릿속에 가득하구나. 꽃이 만발한 내 습속을 내가 얼마나 거닐었던가. 탈라부사 강가에 앉아 책을 읽던 때 그 언제던가. 달라사의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쿠사 강가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오로라의 빛을 보았지. 이제 가슴 가득 차오르는 슬픔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눈물이 흘러도 얼굴을 붉히지 않으리. 이제 정든 이곳을 난 떠나가야 하네. 이제 정든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하니 한숨부터 새어 나온다네. 이곳에 나를 반겨주던 고향집이 있는데 이제 이 고장 골짜기를 떠나니 산봉우리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지네. 사랑하는 엘리베마여,
내 너를 두고 냉정하게 떠나간다. 내 눈과 가슴 그리고 때뜨는 쌀쌀맞기 끄지 없구나. 때뜨는 불어로 머리라는 뜻입니다. 내 뜨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가무잡잡한 얼굴에 검은 눈 그리고 검은 머리를 한 숙녀가 나왔다. 무대에 나온 여학생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학생은 침울한 표정을 짓고는 미리 연습한 듯한 절제된 엄숙한 목소리로 낭독을 하기 시작했다. 환영, 환영.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 저 높은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전등 소리가 고막을 올리고 장뜩 몰려든 구름 사이로 무시무시한 번개가 사나운 성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 유명한 플랭클린의 능력을 비웃는 듯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거센 바람마저 한꺼번에 불어닥쳐 황량함을 더해갔다. 이처럼 어둡고 쓸쓸한 순간에 내 영혼은 인간적인 동정을 찾아서 한숨을 짓는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친구, 나의 조언자, 내 위로자며 인도자며 슬픔 속의 기쁨, 기쁨 속의 축복이 되는 이가 내 곁에 있네. 그녀는 낭만적인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그리던 에덴 동산의 바로 그 여인처럼 햇빛 속을 우아하게 걸어왔다. 타고난 아름다움 이외에는 그 어떤 치장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단연코 미의 여왕이었다.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워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스런 손길에서 느껴지는 마법의 전율이 아니었다면 그녀 역시 다른 평범한 미녀들처럼 눈길을 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마치 12월의 외투에 매달린 눈물과도 같은 슬픔이 그녀는 아름다움과 슬픔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네. 10장에 달하는 원고 내용은 대부분 악몽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반장로교파 사람들의 희망을 깨트리는 설교로 끝을 맺었으므로 1등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날 밤 발표가 된 작품들 중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시장은 글을 쓴 작가에게 상을 주면서 이제껏 들어본 그 어떤 연설문보다 훌륭했다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데니얼 웨스터가 들었다면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데니얼 웨스터는 미국의 웅변가입니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글 속에 미적인 이라는 낱말이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인간의 경험을 인생의 책장이라고 비유하는 등 이러한 비유가 작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껏 기분이 좋아져서 느긋한 표정이 된 도빈스 선생은 의자를 옆으로 치워놓고 등을 돌린 채 칠판에 미국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리 수업을 시범 보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지도는 형편없이 그려졌다. 교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태를 파악한 선생은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선을 지운 다음 고쳐 그렸다. 하지만 아까보다도 더 엉망이 되어 버렸고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선생은 애써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무시하고 지도 그리기에 온 힘을 다했다. 선생은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자기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잘 그려졌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웃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선생의 머리 위 전장에는 다락방과 연결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줄에 매달린 채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 머리는 헝겊으로 덮여 있었고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게 턱이 묶여 있었다.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던 고양이는 몸을 활처럼 구부리고 줄에 매달린 채 버둥거렸다. 그러다 고양이의 몸이 휙 하고 아래로 쏠렸다. 고양이는 공중에서 네 발을 허우적거렸다.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고양이는 이제 선생의 머리에서 불과 15c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고양이는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는 필사적으로 발톱을 세우고 버둥거리다가 선생의 가발을 움켜쥐었다. 바로 그 순간 고양이는 전리품을 움켜쥔 채 순식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선생의 대머리가 금빛을 띠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간판집 아들이 선생의 머리에 금칠을 해 놓았던 것이다. 학예회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아이들은 통쾌하게 안가품을 한 셈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어느 서부 여인이 지은 시와 산문이라는 원문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당시 글의 추세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방 글보다 훨씬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루한 여름방학. 톰은 금연 금주 운동학예회의 화려한 휘장에 이끌려 회원으로 가입했다. 톰은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는 물론이고 상스러운 말과 행동도 일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톰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었다. 술을 마시거나 욕을 하고 싶은 욕망은 거의 고문하듯 톰을 괴롭혔다. 욕망은 점점 강해졌지만 기다리다 보면 언제고 빨간색 허리띠를 두르고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톰은 학예회에 남아 있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톰은 가입한 지 겨우 48시간도 못 되어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말았다. 그 대신 톰은 치안 판사인 프레이저 씨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다. 판사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살아 생전 높은 주위에 있었으니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것이 틀림없었다. 사흘 동안 톰은 판사의 상태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은 기대가 너무 앞선 나머지 톰은 단복을 갖추어 입고 거울 앞에서 걷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판사의 병세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더니 병이 호전되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톰은 즉시 탈퇴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판사의 병이 악화되더니 마침내 죽고 말았다. 톰은 앞으로 그런 주위의 인물들은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금연 금주 운동학생의 단원들이 근사하게 차려입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니 탈퇴한 학생인 톰은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도 톰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았다. 톰은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으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방학인데 어쩐지 방학이 벌써부터 지루하게 느껴졌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톰은 일기를 쓰려고 했지만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톰은 일기 쓰기를 포기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라고는 흑인 악당이 마을에 들어와 화재를 모은 일이 전부였다.
톰과 조도 연주단을 조직해서 이틀 동안 신나게 지냈다. 그렇게 고대하던 7월 4일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비가 퍼부어 결국 행진도 취소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믿었던 상원의원 배턴 씨도 실망스럽기만 했다. 키가 7m 60cm나 되는 거구라고 하더니 실제로 보니 그 근처에도 못 미쳤던 것이다. 마을에 서커스 단이 오기도 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남자아이들은 낡은 양탄자로 점막을 만들어 서커스 놀이를 했다. 입장료는 남자는 바늘 3개, 여자는 바늘 2개였다. 그러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잃어 서커스 놀이도 그만두었다. 그 다음으로 점쟁이와 체면술사가 마을에 왔다가 떠나자 마을은 이전보다 더 무료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가끔 소년, 소녀를 위한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재미있고 즐겁기는 했지만 감질날 정도로 드문 일이라서 전번에 열리는 파티까지 기다리는 게 더 다음번에 열리는 파티까지 기다리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 베키 대처는 방학 동안 부모님과 콘스타니노플에 있는 집에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마을을 떠나고 없었다. 그러니 톰에게는 하루하루가 따분함의 연속이었다.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마음속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 그 비밀은 영원히 계속되는 통증처럼 끊임없이 톰을 괴롭혔다. 그러다 마을에 홍역이 번졌다. 톰은 홍역에 걸려 기나긴 2주 동안 마치 죄인처럼 갇혀 바깥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했다.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무 의욕이 없었다. 겨우 자리를 털고 일어난 톰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마을을 둘러보러 나갔다. 온 세상과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우울증에 빠진 듯했다. 그동안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들 종교에 빠진 것이다. 종교에 목숨을 걸지 않는 죄 많은 얼굴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싶어 톰은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 조 하퍼를 찾았더니 조마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딱한 광경에 톰은 풀이 죽어 돌아섰다. 그 다음 벤 로저스를 찾아가 보았다. 벤은 종교 안내 책자를 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짐 홀리스를 어렵게 찾아냈더니 짐은 톰이 홍역을 앓는 것이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축복인 줄 알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짜증스럽기만 했다. 할 수 없이 톰은 마지막으로 절친한 친구인 허클베리 핀에게 달려가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싶었다. 그러나 허크마저 성경을 들먹거리며 설교를 하는 걸 보고는 톰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톰은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이 마을에서 자기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끔찍한 폭풍이 불어 닥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며 눈이 멀 정도로 번개가 번쩍거렸다. 톰은 이불을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렸다. 이 모든 소동이 모두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톰은 하늘에 계신 분의 인내심을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간 결과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톰은 벌레 한 마리를 죽이려고 포병 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탄약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한 마리 벌레 같은 어린아이를 응징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지 못했다. 폭풍은 기승을 떨다가 어느새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잠잠해졌다. 톰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방 생각이 바뀌었다. 조금 기다려 보아도 될성 싶었다. 더 이상 폭풍이 불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다음날 의사가 왔다. 톰의 병이 재발했기 때문이었다. 3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보낸 시간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마침내 외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도 톰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고 처량한 자기 신세가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톰은 정처 없이 길을 따라 걷다가 판사 놀이를 하고 있던 짐 호리스를 만났다. 짐은 고양이의 피해자인 새 앞에서 고양이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었다. 톰은 조 하퍼와 허크베리 핀을 우연히 골목 끝에서 만났다. 두 친구는 훔친 멜론을 먹고 있었다. 불쌍한 녀석들. 녀석들도 톰처럼 다시 세속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톰의 증언. 깊은 잠에 빠진 듯 가라앉았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술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들썩거렸다. 드디어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재판은 곧 온 마을에 관심이 집중된 화제거리가 되었다. 톰은 괴로웠지만 피할 길이 없었다. 살인사건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톰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으며 양심의 가책이 되어 더럭 겁이 났다.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데서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마치 자기를 떠보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누가 톰이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톰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해도 불안해졌다. 하루도 등줄기가 서늘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톰은 허크와 의논해 보기 위해 허크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 잠시라도 후련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으로 위로가 되었다. 친구와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다. 그리고 톰은 허크가 맹세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허크,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 뭘 말이야? 너도 알잖아. 물론이지. 절대 말하지 않았어. 한마디도? 응, 단 한마디도.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데? 좀 겁이 나서. 톰,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린 이틀도 살 수 없을 거야. 너도 잘 알잖아. 톰은 안심이 되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 톰이 다시 말했다. 허크,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넌 입을 열지 않을 거지. 그렇지? 입을 연다고? 내가 미쳤냐? 그 흉악한 인디언 손에 잡혀 물에 빠져 물귀신이 되고 싶다면 또 몰라도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럼 됐다.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맹세하자. 그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물론이지. 두 친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숙하게 다시 한번 맹세를 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소문 들었니, 허크? 많은 얘기들이 들리던데. 소문이라고? 글쎄, 여기도 머프 포터, 저기도 머프 포터, 온통 머프 포터 이야기뿐이야. 아주 소름이 끼친다니까.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 나도 그래. 이제 머프 포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가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니? 가끔이 아니라 늘 그렇지. 정말 안 됐다는 생각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구를 해친 적은 없잖아. 그저 물고기나 잡고 돈이 생기면 술이나 마시는 게 고작이지. 늘 빈둥거리며 살기는 했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잖아.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목사님도 다를 게 없어. 그래도 마음씨는 착했는데 저번에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반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 두 사람이 먹긴 부족했는데도 말이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기도 했는데. 그리고 언젠가 내 연을 고쳐주기도 했어. 허크, 낚시줄에 갈고리를 달아주기도 했고 우리가 머프 포터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돼, 톰. 소용없을 거야.
곧 다시 잡혀드릴 테니. 그래, 맞아. 그럴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머프 포트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말을 들을 땐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그 사람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나도 그래, 톰. 사람들은 포트를 피해 굶주린 천하의 못된 악당 취급하더라. 왜 아직까지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다들 그런 말뿐이야. 만에 하나 무죄로 풀려나면 자기들이 직접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다. 두 소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위안이 되지는 않았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두 아이는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감옥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혹시 기적이라도 일어나 자기들의 고민거리가 싹 해결되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불행한 죄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전사나 요정은 없는 모양이었다. 두 아이는 가끔 그랬듯이 감옥 창살로 다가가 포터에게 담배와 성냥을 넣어주었다. 포터는 1층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키는 간수도 없었다. 물건을 건네받은 머프 포터가 고맙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더욱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날은 유난히 더 마음이 아팠다. 포터가 고마워하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겁쟁이처럼 느껴졌다. 너희 둘은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구나. 이 마을에 사는 그 누구보다 잘해주었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못 잊고 말고. 난 곧잘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린단다. 난 아이들 연도 고쳐주고 낚시하기 좋은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니까 모두 이 늙은 포터를 모르는 척하는구나. 하지만 톰은 잊지 않았어. 허크도 잊지 않았고 두 아이만은 날 잊지 않았어. 나도 두 아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지 하고 말이다. 얘들아, 이 아저씨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다. 그때는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그럴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구나. 이제 난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지. 난 괜찮아. 벌을 받아 마땅하지. 당연한 거야.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두자. 너희들 기분까지 엉망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구나. 하지만 이 아저씨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런 곳에 들어올 일도 없을 테니까. 조금 저쪽으로 비켜서 보아라. 그래, 그렇게. 사람이 이런 공경에 처하고 보니 다정한 얼굴들을 보는 게 위로가 된단다. 하긴 와주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너희들밖에 없지만 아주 착하고 고운 얼굴들이구나. 다정한 얼굴이야. 서로 등을 밟고 올라서 볼래?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말이다. 그래, 그렇게 악수를 하고 싶구나.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을 수 있을 거야. 내 손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아. 작고 연약한 손이구나. 하지만 이 손으로 이 머프 포터에게 큰 도움을 주었구나. 언제라도 기꺼이 도와줄 손들이야. 톰은 처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톰은 악몽을 꾸었다. 그 다음 날도 톰은 재판소 앞을 서성거렸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밖에서 기다렸다. 허크도 마찬가지였다. 두 소녀는 되도록 애써 서로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멀리 갔다가도 불안한 마음에 이끌려 같은 곳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톰은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법정에서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이야기뿐이었다. 사태는 점점 포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틀째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사람들은 인디언 조의 증언이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거라고 웅성거렸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톰은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다가 창문을 넘어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톰은 너무나 흥분한 상태여서 몇 시간 동안이나 뒤척인 뒤에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재판소 앞에 모여들었다. 드디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법정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한참 뒤 배심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곧 그 뒤를 이어 머프 포터가 창백한 얼굴에 초췌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들어왔다. 장뜩 주눅이 든 모습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했다. 포터가 자리에 앉자 호기심에 가득 찬 눈들이 모두 포터에게 쏠렸다. 인디언 조도 눈에 띄었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판사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보안관의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변호사들은 늘 그렇듯이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런 세세한 사무 때문에 재판이 조금씩 늦어졌는데 오히려 재판이 더 엄숙하고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증인이 불려 나왔다. 증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새벽에 개울가에서 몸을 씻고 있는 포터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포터가 정신없이 도망을 치더라고 말했다. 몇 가지 질문을 더 한 뒤 검사가 말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포터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포터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질문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증인은 시체 옆에서 칼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말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포터의 변호사가 말했다. 질문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증인은 포터가 평소에 그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하십시오. 포터의 변호사는 또다시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청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의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말인가? 대여섯 명의 증인들은 살인 현장에 나타난 포터가 죄지은 사람같이 수상쩍게 행동했다고 증언했다. 그 증인들도 반대 신문을 받지 않고 증언대에서 내려왔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기억도 생생한 그날 아침 묘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모두 포터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터의 변호사에게 반대 신문을 받지 않았다. 마침내 방청객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야유를 던졌다. 검사가 나와 말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 시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추후에 의심 없이 이 끔찍한 범행이 바로 여기 있는 피고의 소행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본 사건의 심리를 마칩니다. 끙 하는 신음소리가 불쌍한 포터의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다. 포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포터의 어깨가 들썩였다. 법정 안에는 고통스런 침묵만이 흘렀다. 많은 남자들도 가슴이 찡한 모양이었다. 여자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변호사가 일어나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저희 측은 피고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서기를 향해 토머스 소여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뜻밖이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포터도 마찬가지였다.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에 설 때까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눈길은 톰에게로 쏠려 있었다. 톰은 겁에 질린 나머지 몹시 불안해했다. 톰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했다. 토머스 소여 6월 17일 자정 무렵에 어디 있었지요? 톰은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인디언 조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톰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용기를 내어 법정 안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겨우 들릴 정도로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묘지에 있었어요. 조금 크게 말해봐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묘지에 있었습니다. 인디언 조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호스 월리어스 씨의 무덤 가까이에 있었나요? 네. 크게 말해봐요. 조금은 더 크게. 얼마나 가까이 있었죠? 지금 저와 변호사님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숨어 있었나요? 네, 숨어 있었어요. 어디에 숨어 있었죠? 무덤 옆에 있는 느릅나무 뒤에요. 그러자 인디언조가 흠칫 놀랐다. 같이 간 사람이 있었나요? 네, 제 친구. 잠깐만. 친구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증인으로 부를 테니까요. 뭘 가지고 갔나요? 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잠시 머뭇거렸다. 말해봐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훌륭한 일이니까. 자, 뭘 가지고 갔죠? 저 죽은 고양이요.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자 곧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여기 이 고양이 뼈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 일어났던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봐요. 겁낼 것 없어요. 톰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자 막힘없이 술술 말이 나왔다. 잠시 뒤에는 톰이 목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톰에게 쏠려 있었다. 방청객들은 입을 벌리고 숨을 죽인 채 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들 끔찍하기 짝이 없는 엄청난 이야기에 정신을 홀딱 빼앗겨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러고는 의사 선생님이 옆에 있던 널판지를 휘두르자 머프 포트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그러자 인디언조가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쾅 소리와 함께 혼혈아 인디언조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사람들을 밀치고 창문을 넘어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 끝.